그때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꽃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 꽃은 나에게 향기를 주고 마음을 환하게 해주었어요.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단순한 거짓말 뒤에 숨긴 연약한 마음을 알았어야 했어요. 꽃이 얼마나 모순된 존재인지 그때 난 너무 어려서 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숲속의 마음 책방 강미정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해주는 책 어린 왕자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혹은 그 이상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 책은 언제 읽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숙제로 펼쳤을 때는 다 읽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줄거리만 달달 외워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20대에 한 번, 30대에 선물 받아서 또 한 번,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주기 위해 오랜만에 다시 책을 읽었는데요. 어린 왕자가 주는 순수함, 따뜻함이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읽을 때마다 다른 구절, 다른 캐릭터들이 인상 깊게 다가오는 것도 참 재미있는 경험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책 뒷부분에 있는 작가의 생애를 유심히 보게 됐어요. 어린 왕자의 저자인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 속에서 자라며 기차와 비행기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군에 입대해 전투기 연대에서 수리공장에서 비행기 수리를 하다가 자비로 틈틈이 조종법을 교습받아 민간인 조종사 면허를 취득했어요. 제대 후에는 자동차 회사의 세일즈맨으로 근무하면서 글쓰기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러다 1926년에 그의 첫 중편 소설 비행사를 발표했고요. 비행의 꿈을 버리지 못해 이후 항공사에 입사하게 되고 그 이후에 야간 비행을 출간해서 페미나상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1939년에 조종사로 일하며 틈틈이 써서 이후에 인간의 대지, 전투 조종사 등 여러 책을 출간했고요. 조종사로 일하면서 이 소설들을 썼다는 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대위로 동원돼 정찰 비행단에 전속되는데요. 1944년 7월 최후의 정찰 비행에 출격한 이후 그는 실종되고 맙니다. 독일군 정찰기에 의해 격추됐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그때 그의 나이가 겨우 44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어린 왕자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출간된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본 어린 왕자의 사파 역시 그가 직접 그린 건데요. 그의 삶 자체가 어린 왕자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왕자 이야기의 앞부분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어린 왕자는 어느 작은 별에 살고 있었어요. 너무 작은 별이어서 의자를 조금만 움직이면 해지는 광경을 몇 번이고 볼 수 있는 곳이었죠. 어느 날 아침에 전에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장미가 피어났는데 오만한 태도로 어린 왕자에게 자꾸 상처를 주었어요. 어린 왕자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생각에 이웃 별들을 여행할 계획을 세웁니다. 떠나기 전에 장미에게 물을 주고 마지막 인사도 나누고 떠나죠. 여행길을 떠나서 처음 닿은 별에서는 임금님을, 두 번째 별에서는 허영쟁이를, 세 번째 별에서는 술꾼을, 네 번째 별에서는 장사꾼을, 다섯 번째 별에서는 점등인을, 또 여섯 번째 별에서는 지리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지리학자의 추천으로 지구에 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지구에 도착한 이후의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어린 왕자는 7번째 별인 지구에 도착했다. 지구는 이제까지 여행했던 별들과 달랐다. 지구에는 흑인 왕을 포함해 111명의 왕과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장사꾼과 750만 명의 술꾼, 3억 1,100만 명의 허용쟁이 등 약 20억 명 정도의 어른들이 살았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가로등 켜는 사람이 6대륙에
46만 2,511명이었다는 말만 들어도 지구가 얼마나 큰 별인지 짐작할 것이다. 지구를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면 눈이 부시도록 멋졌다.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무리지어 움직이면 온 세상이 규칙적으로 밝아졌다. 마치 오페라의 발레단을 보는 것 같았다. 제일 처음으로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등 켜는 사람들이 무대에 나갔다. 그들이 등을 켠 뒤 잠을 자러 가면 중국과 시베리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춤을 추러 무대에 나갔다. 그들 역시 잠을 자러 무대 뒤로 나가면 이번에는 러시아와 인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등을 밝혔다. 그 다음은 아프리카와 유럽, 또 그 다음은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차례로 나갔다. 그들은 한 번도 순서를 어기지 않고 무대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것은 정말 장엄한 광경이었다. 가로등 켜는 사람이 한 명뿐인 북극과 남극에서는 한가하고 여유롭게 생활했다. 그들은 1년에 딱 2번만 등을 켰다. 말을 재미있게 하려다 보면 약간의 거짓이 보태지기도 한다. 가로등 켜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도 약간 과장했다. 그래서 지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잘못 생각할까봐 우려된다. 사실 지구에서 사람들이 차지하는 면적은 그다지 넓지 않다. 지구에 사는 20억 명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 바싹 붙어 선다면 세로 32km, 가로 32km 공간이면 충분하다. 이 모든 사람을 태평양의 가장 작은 섬에 몰아넣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어른들은 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굉장히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마치 자신이 바오밥 나무처럼 커다랗고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숫자를 좋아하는 그들에게 계산해보라고 하면 매우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지루한 계산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건 불필요한 일이다. 그저 내 말만 믿으면 된다. 어린 왕자는 지구에 들어섰을 때 사람이 보이지 않아 매우 놀랐다. 혹시 잘못 들어선 것이 아닐까 두렵기까지 했다. 그때 마침 달빛 색깔의 반짝이는 둥근 고리 하나가 모래밭에서 꿈틀거렸다. 어린 왕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사를 건넸다. 안녕? 안녕. 뱀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내가 서 있는 이 별은 무슨 별이니? 지구의 아프리카야.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니? 여긴 사막이고 사막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 지구는 아주 크단다. 어린 왕자는 돌담에 걸터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언제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별이 빛나는 것일까? 내 별을 봐. 내 머리 위에서 반짝이고 있어. 하지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뱀이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별이구나. 넌 여기에 무슨 일로 왔니? 내가 아는 꽃과 좀 문제가 있었거든. 그래.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마침내 어린 왕자가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니? 사막은 좀 외로운 것 같아. 뱀이 말했다. 사람들과 있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어린 왕자는 물끄러미 뱀을 바라보았다. 넌 참 신기한 모습을 하고 있구나. 손가락처럼 가는 게. 그래도 왕의 손가락보다 힘이 세지. 어린 왕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렇게 힘세 보이지 않는데 발도 없고 여행할 수도 없잖아. 하지만 난 배보다 멀리 너를 데리고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한 뱀은 황금 팔찌 모양으로 어린 왕자의 발목을 휘감았다. 뱀이 덧붙여 말했다. 내가 건드리기만 하면 누구라도 처음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지. 하지만 너는 아직 순수하고 머나먼 별에서 왔으니. 어린 왕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나는 네가 가엾어 보여. 이렇게 약한 아이가 홀로 지구에 오다니. 네가 온 별이 그리워져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언제든 내가 도와줄게.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알았어. 그런데 넌 왜 자꾸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는 거니? 난 모든 것을 풀 수 있으니까.
뱀이 말했다. 그 후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걸었지만 겨우 한 송이 꽃밖에 만나지 못했다. 세 장의 꽃잎을 가진 아주 소박한 꽃이었다. 어린 왕자는 꽃에 인사를 건넸다. 안녕? 안녕? 꽃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가 물었다.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 꽃은 언젠가 대상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 몇 해 전에 봤어. 67명이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걸? 그들은 바람결에 휩쓸려 다니거든. 뿌리가 없어서 좀 힘들 거야. 그래, 그럼 잘 있어. 어린 왕자가 작별 인사를 했다. 꽃도 인사했다. 그래, 잘 가. 어린 왕자는 높은 산에 올랐다. 그가 이제껏 본 산은 자신의 무릎 정도 높이의 세 개의 화산이 전부였다. 휴화산은 의자로 쓰곤 했다. 어린 왕자는 산에 오르며 생각했다. 이렇게 높은 산에 오르면 별과 사람들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겠지? 그러나 정상에 올랐지만 보이는 것이라곤 뾰족하게 솟은 산봉우리 뿐이었다. 어린 왕자는 혹시 누군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인사를 건넸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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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메아리가 대답했다.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우리 친구예요. 외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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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메아리가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참 이상한 별이야. 여긴 온통 메마르고 험해. 그리고 사람들은 상상력도 없는지 내가 하는 말만 따라하잖아. 내 별에서는 꽃 한 송이 뿐이었지만 내게 먼저 말을 건네곤 했는데. 어린 왕자는 한참을 모래와 바위 그리고 눈 위를 거닌 끝에 마침내 길 하나를 발견했다. 모든 길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안녕? 어린 왕자가 정원에 활짝 핀 꽃들을 향해 인사했다. 그러자 꽃들이 대꾸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꽃들을 바라보았다. 어린 왕자의 별에 있는 꽃과 매우 닮은 꽃들이었다. 놀란 어린 왕자는 꽃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누구니? 우린 장미야. 장미들이 합창했다. 그래, 그렇구나. 순간 어린 왕자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꼈다. 어린 왕자의 꽃이 말하길 자신 같은 꽃은 세상에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했었는데 이 정원에는 비슷한 꽃이 5,000송이나 피어있지 않은가. 어린 왕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만약 내 꽃이 이것을 본다면 무척 상심할 거야. 내게 놀림당하기 싫어서 기침을 심하게 해대고 어쩌면 죽는 신용을 할지도 몰라. 그러면 난 꽃을 보살피는 척 해야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꽃은 내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정말 죽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이제까지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지고 있어서 부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꽃이 그저 평범한 장미 한 송이였다니. 겨우 내 무릎 높이의 화산 3개, 그것도 한 개는 불을 뿜지 않는 휴화산이라니. 이것만으로는 내가 위대한 왕자라고 할 수 없어. 어린 왕자는 풀숲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때 어디선가 여우가 나타나 인사를 건넸다. 안녕? 안녕. 어린 왕자도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인사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인사를 건넸던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나 여기 있어. 사과나무 아래. 너는 누구니? 참 예쁘게 생겼구나. 난 여우라고 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리 와서 나랑 놀자. 난 지금 몹시 슬퍼. 여우가 말했다. 난 너랑 같이 놀 수 없어. 나는 길들지 않았거든. 아, 그래.
미안해. 어린 왕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문득 궁금해져 물었다. 그런데 말이야, 길들인다라는 게 뭐야? 아, 넌 여기 사는 아이가 아니구나. 뭘 찾으러 왔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람들을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인다라는 게 뭐야?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있고 그걸로 사냥해. 그래서 나는 아주 곤란하지. 사람들은 닭을 기르는데 그것이 유일한 낙이야. 너는 닭을 찾고 있니? 아니, 난 친구를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인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이제는 많이 잊힌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고? 그래, 지금 너는 나에게 수많은 아이와 다름없는 작은 소년에 지나지 않아. 난 네가 필요하지 않고, 물론 너도 내가 필요하지 않지. 나도 너에게 수많은 여우 중 하나에 지나지 않으니까.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야. 나한테 너라는 존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너한테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되는 거니까. 어린 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돼. 나에게는 꽃 한 송이가 있는데 난 그 꽃에게 길든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지구에서는 온갖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니, 내 이야기는 지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야. 여우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다른 별에서 있었던 이야기란 말이야? 그래. 혹시 그 별에도 사냥꾼이 있니? 아니, 없어. 참 재밌다. 그럼 닭은? 없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군. 여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금세 기운을 내어 말했다. 내 생활은 무척 단조로워. 나는 닭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지. 닭들은 모두 비슷비슷하고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 그래서 나는 늘 지루해.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많이 달라질 거야. 그러면 수많은 발소리 중에 네 발소리를 구별하게 될 거야. 다른 소리는 나를 땅속 깊이 숨게 하지만 네 발소리는 마치 음악 소리처럼 나를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난 빵을 좋아하지 않아. 밀은 나에게 아무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밀밭을 바라봐도 나는 아무 생각도 느낌도 없어. 그건 슬픈 일이지. 하지만 아름다운 황금빛 머리카락을 지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밀밭은 나에게 아주 근사한 광경으로 보일 거야. 밀밭이 황금 물결을 이룰 때 네가 기억날 테니까. 그러면 나는 밀밭을 스쳐 지나는 바람소리마저도 사랑하게 될 거야. 여우는 이렇게 말하고 어린 왕자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부탁인데 나를 길들여 주겠니?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내겐 시간이 그리 많지 않고 알고 싶은 것도 무척 많아. 여우가 말했다. 우린 길들인 것만을 알 수 있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아. 가게에서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사지. 하지만 친구를 파는 가게는 없다고. 사람들은 이제 친구를 사귈 수도 없게 될 거야. 만일 네가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야 한다는 말이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여우가 대답했다. 인내심이 필요해. 일단은 나와 좀 떨어진 풀밭에 앉아.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너를 살짝 곁눈질로 쳐다보면 너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 말은 수많은 오해의 원인이 되거든. 하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넌 내게 조금씩 다가오게 될 거야. 다음 날 어린 왕자는 여우를 찾아갔다. 여우가 말했다. 매일 같은 시각에 오는 게 좋을 거야. 만일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4시가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마침내 4시가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돼. 그런데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언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의식이 필요한 거라고.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의식이 뭐야? 여우가 대답했다. 이것도 많이 잊은 건데 의식이라는 것은 어느 날을 평소와 다르게 어느 시간을 평소의 시간보다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예를 들면 나를 쫓는 사냥꾼들에게도 의식이 있어. 그들은 매주 목요일이 되면 마을의 아가씨들과 춤을 추지. 그래서 목요일은 내게 편안한 날이야. 그날은 포도밭으로 산책하러 갈 수도 있어. 사냥꾼들이 매일 춤을 춘다면 항상 그럴 거야. 그러면 나도 그날이 그날이고 휴가라는 것도 없어질 테지. 그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이게 되었다. 둘이 헤어질 날이 다가오자 여우가 말했다. 눈물이 날 것만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네 잘못이야. 나는 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네가 길들여주길 원했잖아. 그래, 그랬어. 그런데 너는 자꾸 울려고 하잖아. 그래, 맞아. 길들여서 좋을 게 없어. 어린 왕자의 말에 여우가 대답했다. 아니야, 그래도 좋은 게 있어. 밀밭의 황금빛을 사랑하게 되었잖아. 여우가 이어 말했다. 장미들에게 다시 가봐. 너의 꽃이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다시 내게 와서 작별 인사를 해줘. 그때 비밀 하나를 알려줄게. 어린 왕자는 다시 장미들을 찾아가서 말했다. 너희는 나의 꽃과 하나도 닮지 않았어. 너희는 아무 의미가 없어. 누구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도 길들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길들여지기 전에 여우와 같아. 길들여지기 전에 여우도 수많은 여우와 같았어. 하지만 이제 나의 친구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되었지. 어린 왕자의 말을 듣고 장미들은 몹시 당황스러웠다. 어린 왕자가 이어 말했다. 너희는 아름답지만 의미가 없어. 누구도 너희를 위해 죽을 수는 없을 테니까. 물론 내 꽃도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너희와 똑같아 보이겠지. 하지만 너희 모두보다 내 꽃 하나가 내게는 더 소중해. 내가 그 꽃에게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워줬으니까. 바람막이로 꽃을 가렸고 벌레를 잡아줬으니까. 물론 2-3마리 벌레는 나비가 되라고 놓아주긴 했지만. 그리고 꽃이 투덜대거나 잘난 체를 해도 받아줬고 가끔 말을 하지 않을 때도 곁에서 지켜봤으니까. 내 꽃이었기 때문에.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하고 여우에게 돌아갔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잘 있어. 여우가 말했다. 비밀 하나를 알려줄게. 아주 간단한 건데 마음으로 봐야 잘 보인다는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안녕, 잘 가. 어린 왕자는 여우의 말을 잊지 않기 위해 되풀이에 따라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네 장미가 너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은 네가 장미에게 들인 시간 때문이야. 이번에도 어린 왕자는 여우의 말을 잊지 않으려고 따라 말했다. 내가 장미에게 들인 시간 때문이야.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잊어버렸어. 하지만 너는 잊어서는 안 돼. 네가 길들인 것은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으니까. 너는 네 장미를 책임져야 해. 나는 내 장미를 책임져야 해. 어린 왕자는 여우의 말을 되풀이해 웅얼거렸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철도원에게 인사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물었다. 여기서 뭘 하세요? 여행객들을 기차에 태우고 있단다. 여행객을 태운 기차를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보내기도 하지. 그때 환하게 불을 밝힌 급행열차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달려와 관제실을 뒤흔들었다.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여행객들은 몹시 바쁜가 봐요. 뭘 찾아가는 거예요? 철도원이 대답했다. 그건 기관사도 모를 거다.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급행열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어린 왕자가 물었다. 벌써 돌아오는 거예요? 같은 손님이 아니야. 2대의 기차가 엇갈려 가는 거지.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들이 사는 곳이 만족스럽지 않나 봐요. 자신이 사는 곳에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단다. 그때 3번째 기차가 요란하게 지나갔다. 저 기차 손님들은 처음 지나간 손님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쫓아가는 게 아니란다. 기차 안에서 자거나 하품을 하고 있겠지. 아이들만이 유리창에 코를 바짝 붙이고 창밖을 내다볼 뿐이지. 아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말이에요. 아이들은 봉제 인형 하나를 찾느라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인형은 아이들에게 아주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인형을 빼앗으면 우는 거예요. 철도원이 말했다. 아이들은 좋겠구나.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상인에게 인사를 건네자 상인이 대답했다. 안녕? 상인은 갈증을 없애는 알약을 팔았다. 알약은 일주일에 한 알씩 먹으면 갈증을 느끼지 않게 하는 약이었다.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런 약을 왜 팔아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단다. 전문가가 계산해서 말해줬는데 일주일에 53분이나 절약된다는구나. 절약한 53분 동안 뭘 하는데요? 하고 싶은 일을 하겠지.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만약에 나라면 53분 동안 우물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텐데. 비행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사막에서 머문 지 8회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어린 왕자가 만난 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물을 마셨다. 그리고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너의 비행 이야기는 참 아름다워. 하지만 난 아직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고 마실 물은 이제 한 방울도 남지 않았어. 우물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내 친구 여우는 꼬마 친구, 지금은 여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왜요? 우린 곧 목이 말라 죽게 될지도 모르거든. 어린 왕자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말했다. 비록 우리가 죽게 되더라도 친구를 사귀었잖아요. 난 여우 친구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나는 생각했다.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부닥쳤는지 이 아이는 알지 못해. 배가 고픈지 갈증이 나는지도 모르고 햇빛만으로도 충분해 보여. 어느새 어린 왕자가 내가 하는 생각을 알았다는 듯이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목이 말라요. 우리 우물을 찾으러 가요. 나는 지친 기색을 내보였다. 이 광활한 사막 한복판에서 우물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너무도 무모한 짓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발걸음을 옮겼다. 나와 어린 왕자는 말없이 몇 시간을 걸었다. 어느덧 주위에 어둠이 내리고 밤하늘에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나는 갈증 탓에 미열이나 꿈결처럼 몽롱하게 별들을 바라보았다. 어린 왕자의 말이 내 머릿속에서 춤을 추듯 맴돌았다. 내가 물었다. 목마르니?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에 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은 거예요. 나는 어린 왕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무슨 뜻인지 물으면 싫어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린 왕자도 매우 지친 듯 했다. 그가 모래밭에 털썩 주저앉기에 나도 옆에 앉았다. 잠시 말이 없던 어린 왕자가 입을 열었다. 별이 아름다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구나. 어린 왕자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나서 나는 달빛 아래 펼쳐진 모래 언덕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어린 왕자가 덧붙였다. 사막은 무척 아름다워요. 사실 그랬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사랑했다. 모래 언덕 위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반짝이는 무언가가 숨어 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오아시스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사막이 신비롭게 빛나는 이유를 깨닫고
깜짝 놀랐다. 어릴 적에 나는 아주 오래된 집에 살았다. 오래전부터 전해온 이야기에 의하면 그 집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했다. 물론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보물을 찾으려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보물 때문에 그 집은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다. 내 집은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에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그래, 집이나 별, 그리고 사막을 아름답게 빛내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아저씨가 내 여우 친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니 기뻐요. 어린 왕자가 잠이 들어서 나는 품에 안고 걷기 시작했다. 기분이 묘했다. 부서지기 쉬운 소중한 보물을 안고 가는 기분이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연약한 존재가 있을까 싶었다. 창백한 이마, 꼭 감은 두 눈, 바람결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달빛 아래 그의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 어린 왕자의 입가에 보일 듯 말 듯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또 생각했다. 잠든 어린 왕자가 내게 이토록 감동을 주는 이유는 아마도 꽃 한 송이를 향한 그의 간절한 마음 때문일 거야. 마치 불꽃 같은 장미가 그의 마음에 빛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자 어린 왕자가 더 연약한 존재로 느껴졌다. 불꽃은 잘 보호해야 한다. 한 줄기 바람에도 꺼질 수 있으니. 이렇게 하염없이 걷다가 동틀 무렵 우물을 발견했다.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신의 별을 떠나온 지구에서 내내 자기 별에 두고 온 장미를 걱정하고 그리워하는 어린 왕자의 모습이 그려지셨나요? 여우의 말이 혹은 누구의 말이 오늘 마음속에 와닿았나요? 시간이 되시면 나머지 부분도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마음속에 진실함과 순수함, 따뜻함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숲속의 마음 책방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